네, 이번 시간에는 정신건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여러분들 이제 진단 처음 받으셨을 때 생각나실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진단 받고 처음에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이제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다.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충격도 받으시고 또 절망도 하시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진단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왜 나인가? 왜 하필 나인가?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좀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간이 이제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도 이게 뭐 이식은 잘 될지 어떨지 항암 치료는 잘 될지 어떨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불안감도 오고 머리는 빠지고 몸은 피곤해지고 하니까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또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도 또 치료 부작용도 있게 되고 병원 생활을 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또 옆에 환자분이 시끄럽게 하면 또 잠도 자기가 힘들고 또 뭔가 좀 잘 안 맞는 환자분이 옆에 있으면 괜히 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또한 또 힘들고요. 또 가족분들도 같이 힘듭니다. 갑자기 나한테 간병인이라는 역할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고 일상생활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시죠. 그리고 또 환자도 도와야 되는데 내 마음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나만 겪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거의 100%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적 변화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게 아마 첫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심리적 단계를 이렇게 나누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 이렇게 하고 진단을 믿지 못하고 현실을 이제 회피하시고 이런 방어 기제가 자연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또 뭐 화를 내세요. 왜 하필 내가? 나는 이때까지 열심히 살아오고 나는 이때까지 좋은 일만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신은 나한테 벌을 주시지? 그리고 그게 또 가족이나 의료진한테 그 화가 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또 나중에 협상을 하세요. 하나님, 부처님, 제가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하게 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협상하려는 심리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우울에 빠지시기도 하십니다. 이제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깊게 슬픔에 빠지시고 또 무력해지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마지막에는 그래도 또 수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래,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한번 그러면 대처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남은 삶을 어떻게 살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수용 단계에 또 접어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말씀드린 단계는 이제 학자가 구분을 해놓았지만 이게 순서대로 발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단계를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한 단계가 또 발생을 안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또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용 단계에 도달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을 가지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액암 환자들이 맞닥뜨리는 정신건강 문제들을 크게 이렇게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처음에 이제 가장 진단을 받고 뭔가 이게 우울증까지는 아닌데 뭔가 되게 불쾌한 느낌이 들어요. 불안하고 우울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무기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감에도 빠지고 잠도 안 오고 이거를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적으로는 적응장애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울증, 불안장애도 간혹 있으신데 슬픔이 좀 지속돼요. 그래서 이게 좀 지속되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슬픈지도 잘 모르시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전에 재밌었던 일이 재미가 없어지고 또 혹은 어떤 분들은 되게 과도하게 걱정을 하시고 이 정도까지 걱정할 게 아닌데 막 공포감을 가지시고 어떤 분들은 또 심하면은 그게 막 분리불안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막 어린이처럼 돌아가서 막 보호자 떨어지지 못하게 하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이 정도 되시면 이제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왜 치료가 필요하냐? 그 치료 의지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잠을 못 주무시는 것도 되게 흔하시고 그리고 환자분들 중에는 아마 이제 보호자분들도 깜짝 놀라셨을 텐데 선망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항암 치료를 한다던가 신체적 컨디션이 떨어진다던가 열이 나면 갑자기 이제 사람이 헛소리를 합니다. 헛소리를 하고 여기가 병원인데 집에 가야 된다고 하고 뭐 주사줄을 뽑고 뭐 콧줄도 뽑고 막 이러시면서 돌아가신 어머님, 아버님이 보인다고 하고
막 잠도 못 자고 근데 그 증상이 좋아졌다 나빠졌다예요. 하루에도 변동이 많아요. 그걸 보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치매가 아닌가 막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거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쨌든 치매는 아니고요. 컨디션이 나빠지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증상입니다. 그 얘기는 컨디션이나 선망의 원인이 호전이 되면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마셔라. 그래서 그거는 좋아지면은 저절로 좋아진다. 그래서 선망 증상도 꽤나 이제 혈액암 병동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증상입니다. 이런 정신건강 문제는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힘드시면은 감추시지 마시고 의료진에게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증상을 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암이 걸리고 항암 치료 받으시면서 피곤하고 입맛도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또 우울증 증상이랑 겹쳐요. 그래서 그게 구별이 안 되는데 일단 위에 있는 이 5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우울증을 의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잠을 못 잔다거나 그리고 뭔가 일을 하거나 뭔가 뭐 책을 보려고 하는데 잘 이렇게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건망증이 심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만사가 다 귀찮아요.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그리고 원래 통증이 좀 있었는데 그게 유독 더 심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새로운 통증도 또 나타나요. 그리고 또 이제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게 되고 뭔가 이렇게 감정 기복이 좀 심해지고 이러면 일단은 좀 우울증을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암으로 인한 신체 증상과 또 구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구별 가능한 대표적인 지표가 아래 3가지입니다. 이전에 즐거웠던 취미나 활동에 더 이상 흥미가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옛날에 뭐 임영웅을 좋아했는데 임영웅 음악을 들어도 별로 좋아지지가 않아. 그리고 뭐 손녀의 사진을 보면 기뻤는데 봐도 이게 이쁜지 안 이쁜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울증이구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불필요하게 나를 자책한다거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뭐 이렇게 제대로 한 게 없지? 이렇게 자책을 하게 되면은 그때도 우울증을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또 죽음에 대한 생각이 떠오른다거나 자해 이런 생각이 떠올라도 이거는 좀 위험한 신호이기 때문에 우울증을 의심하고 이때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겠습니다. 또한 가족분들도 힘드시죠. 가족분들도 진단 초기에 일단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에 굉장히 무력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걸 보고만 있는 것도 사실은 되게 힘드시거든요. 그리고 또 치료 과정에서 환자분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는 것도 너무 힘들어 하시고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예민해지고 화를 내는 등 막 이렇게 좀 예민해질 수가 있는데 그걸 보는 내 마음도 너무 힘들죠. 이때 이제 그런 변화들을 일단은 좀 받아들이고 변함없이 지지하는 것이 가족의 중요한 역할이 되겠고요. 가족분들도 우울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때로는 환자보다 가족분들이 더 심하게 우울증이 오시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사실 이제 환자분들은 내가 치료를 받고 그 치료 과정에 좀 정신이 없다 보니까 내가 우울한지 안 한지 잘 모르고 지나가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가족분들은 이게 환자도 돌봐야 되는데 나도 돌봐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번아웃이 또 오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시간이 오래되면은 지치시고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번아웃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불면증이나 불안하다거나 막 화도 내게 되고 무기력해지고 죄책감 이런 것들을 또 느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족관계 내에 이렇게 역할들이 변화되면서 거기에 오는 갈등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책임이 이렇게 또 분담이 막 이렇게 누구한테 과중된다던가 이러면 거기에 있어서 또 충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족분들이 아무래도 간병에 집중하다 보면은 이전에 하던 어떤 사회생활이나 취미생활을 포기하게 되다 보니 아무래도 고립이 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또 정신건강이 악화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디스트레스 온도계라는 건데요. 무엇이든 정신적으로 겪는 고통이고요. 당혹감, 슬픔, 고통 같은 그런 일반적인 감정부터 우울감, 불안감, 사회적 고립에 이르는 다양한 감정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0이 이제 전혀 괴롭지 않는 거, 10이 극도에 가장 많이 괴로운 거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지난 한 주 동안 느꼈던 나의 정신적 괴로움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내가 한 4점, 5점, 6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만약에 여기서 4점 이상이 나오셨으면은 내가 조금 정신건강이 지금 좀 힘든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상담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신건강이 왜 중요한가?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아플 때 괜히 이렇게 눈물이 나고 외롭고 괜히 서러운 거 되게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서 이게 내가 마음이 안 좋으면 면역 기능이 약해지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마음이 안 좋으면 감기도 쉽게 걸리고 되게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감기가 걸렸는데 또 쉽게 낫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이게 정신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게 치료 결과와 생존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을 돌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면 어떤 분들은 치료를 포기하세요. 내가 우울증이 아니면 치료를 열심히 받을 텐데 우울증에 걸리면 이게 우울증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다 필요 없다 그러면서 치료를 포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약을 안 먹는다던가 뭐 병원에 와야 될 걸 안 온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일단 심리적 안정감이 느껴지면 대인관계를 유지한다던가 의미 있는 삶을 경험하는 데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삶의 질도 중요하죠. 그리고 가족 중에 한 분이 정신건강이 안 좋으시면은 가족 전체에 또 영향을 미치세요. 그리고 가족이 이렇게 번아웃이 오게 되면 환자의 돌봄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이 내가 힘든데 환자를 어떻게 돌봐요? 그래서 나를 돌보는 게 결국에는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환자를 더 잘 볼 수 있는 필수 조건임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관리 그냥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일단은 알아야겠죠. 암이 어떤 거고 어떤 치료 과정은 어떻게 되고 예후가 어떤지 이런 걸 알아야 큰 충분한 정보를 알아야 내가 일단은 그런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감이 감소되게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바쁘죠. 환자도 돌봐야 되고 원래 하던 집안일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는 거를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집안 조금 더러우면 어때요? 그냥 조금 놔두세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요한 일은 잠시 내려놓고 역할 분담을 하실 수 있으면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병인이 해줄 수 있는 일의 범위라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내가 환자의 모든 것을 다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도 약간은 한계를 조금 이제 받아들이시고 모든 책임을 나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주변 자원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봉사자가 되실 수도 있고 사회 서비스가 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잘 활용을 하셔서 분담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틈틈이 일부러라도 좀 휴식을 취하셨으면 좋겠고 뭐 잠깐 음악을 듣는다던가 잠시 눈을 감고 쉰다던가 가볍게 그냥 산책을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해서 잠깐 쉬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나를 잘 돌보는 게 결국 환자를 위하는 거다. 우리가 비행기 타면은 그 안전 처음에 이렇게 막 그 승무원들이 막 이렇게 그 안내 방송할 때 왜 산소호흡기 내려오면 내가 먼저 쓰라고 하잖아요. 산소호흡기를 내가 써야 노약자도 돕고 어린이도 돕는 거거든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먼저 건강해야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를 잘 먼저 돌보자라는 거를 꼭 이제 잘 지키셨으면 좋겠고 뭐 잠을 자기 힘드실 수도 있으세요. 하지만 그래도 꼭 규칙적으로 식사라도 하시고 조금이라도 움직이자. 약간 몸 움직이는 거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정신건강의학과를 권유를 하면은 환자분들이 또 이러세요. 내가 정신병자인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과인데 왜 나한테 가라고 하지? 이렇게 또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이제 오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무서운 곳이 아니에요. 가셔 이제 대기실에 앉아서 계시면 보겠지만은 다 이렇게 보시면은 다 잘생기시고 멋지시고 다 괜찮으신 분들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곳이 아니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정신건강의학과에 오시면 일단 내 상태가 어떤지 객관적인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 치료 계획의 첫 단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온다고 다 약물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오시면은 약물이 필요한지 아닌지 구분을 하게 되고 만약에 약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어떤 분들이 이러세요. 내가 약만 먹는 것만 해도 이렇게 한 주먹인데 정신과 약까지 먹으라고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약을 고려할 때 이제 신체적인 컨디션을 저희가 다 고려를 하고요.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안전한 약물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방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냥 사례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실제로 제 환자분이시고요. 어떤 이제 여성분이 한 5, 60대 정도 되시는데 남편이 혈액암을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불안감, 불면증 때문에 이제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을 하셨는데 남편분이 이제 생각보다 입원이 길어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간병을 하면서 이제 있던 동네 정신과를 못 가셔서 그냥 이제 간병하다가 2층에 내려오시면 되니까 이제 저희 정신과로 오셔가지고 이제 항우울제랑 수면제를 복용하시면서 이렇게 잠도 주무시고 우울감도 좀 호전이 되셨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불안감도 좀 호전되시고 남편분 상태도 조금 안정되시고 이러셔서 현재는 이제 좀 안정되셔서 중단 계획 중에 있으신 분이 있고요. 또 어떤 환자분은 이제 교사로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 혈액암을 진단받고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근데 혈액암 자체도 스트레스인데 사실은 그 직장에서 되게 큰 사건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우울하고 불안하고 잠도 못 자고 막 화도 나고 막 감정 조절이 안 되시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때 이제 정신건강의학과를 내원을 하셔가지고 약물 복용을 하시고 현재는 이제 잘 회복이 되셔가지고 결국 직장 또 복귀하시고 지금은 심지어 이제 승진 준비 중에 있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게 정신건강 문제는 암 치료에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적인 어려움을 인식하는 게 철복의 첫 단계이고요. 그리고 이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시면은 정신건강의학과나 저희 사회사업실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성취를 축하하고 내 스스로에게 좀 자비를 베푸셨으면 좋겠고요. 환자와 가족 모두 이 여정에서 함께 성장하시는 경우들을 생각보다 또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오전에 제가 외래를 봤는데 환자분이 이제 그 아버님이 이제 여성분인데 아버님이 이제 암으로 투병을 하시다가 2주 전에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제 2주 전에 돌아가셔서 외래를 왔는데 생각보다 되게 담담하신 거예요. 우울증, 불안증 때문에 다니셨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막 와서 막 진료 보는데 불안해 죽겠어, 막 울기도 하고 막 이렇게 힘들어 하셨던 분인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오셔서 되게 담담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료 끝나고 이제 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이 선생님 인생이라는 게 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렇게 살면서 발생을 하는데 뭐 좋았던 일도 있다가 나빴던 일도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뭐 힘들다고 해서 그렇게 슬퍼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일이 닥치면 그냥 그렇게 또 헤쳐나가면 되는 것 같아요. 내 다음에 어떤 카드가 나한테 주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또 그렇게 살아가 보려고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렇게 환자분, 보호자분들 보면서도 이렇게 힘들기만 또 하신 건 아니거든요. 또 그 과정을 담담하게 헤쳐나가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은 저도 또 배우고 저조차도 되게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칭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이제 종양내과 김범석 교수님의 암, 나는 나, 너는 너라는 되게 유명한 책인데요. 예전에 이제 유퀴즈에도 나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을 가져온 이유는 암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서 이제 좀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가질 수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암이 나를 아무리 괴롭힐지라도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 암이 나를 아무리 괴롭힐지라도 나는 나의 소중한 것들을 유지하면서 소중한 삶을 살아가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한 번쯤은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을 평온의 기도라는 겁니다.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키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네, 이제 이 분께서 예전에 이제 했던 기도문인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죠. 그때 필요한 기도문이 아닌가 싶어서 이 기도를 끝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